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 센스. 말 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몇 년 전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그 친구는 사무실 밖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로 심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슬픔에 빠져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잠수함에서 익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좋아, 셀레스트, 너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 너의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내 태도를 변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저 너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자 그녀가 답했다. 아니야, 셀레스트. 너는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조금도 몰라. 내 친구는 자리를 떴고 나는 그곳에 무기력하게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보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위로는커녕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친구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던 나를 부당하게 몰아세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는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 일어났던 일을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날 것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주체,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다. 적어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내가 그녀와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가 행한 건 그녀의 고통에서 관심을 끌어와 나에게 집중시킨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내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친구와 나눔으로써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아이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학 시절 나와 불화를 겪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동료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에게 과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당시 직업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다. 하지만 공감을 위한 내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화 속에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다. 이 성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으로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더번은 대화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화 나르시시즘은 주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심리 성향을 잘 나타내어 준다. 이 성향은 친구와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이런 성향이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번은 이와 관련하여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반응을 제시한다. 하나는 전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반응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고 지지 반응은 관심을 상대에게 두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전환 반응. 메리, 나 지금 너무 바빠. 팀, 나도 지금 정말 정신없어. 지지 반응. 메리, 나 지금 너무 바빠. 팀, 왜? 해야 할 일이 많아? 전환 반응. 카렌, 새 신발을 사야겠어. 마크, 내 신발도 다 낡았어. 지지 반응. 카렌, 새 신발을 사야겠어. 마크, 그래? 어떤 신발을 사고 싶어?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이미 알았겠지만 전환 반응은 대화 나르시시즘의 주된 특징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의 초점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도록 한다. 반대로 지지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지 반응은 내가 지금 상대의 말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캐치볼 게임은 종종 대화에 대한 비유로 활용된다. 대화란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화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행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캐치볼 게임을 할 때는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넘어가지 않도록 술수를 쓸 수가 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묘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번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조씨, 어젯밤에 새로 나온 그 영화를 봤어. 댄, 그래? 조씨, 좋은 영화더라. 난 정말 재밌게 봤어. 댄, 그렇구나. 조씨, 너도 그 영화를 봤지? 댄, 나도 봤어.
근데 난 좀 별로였어. 내가 보기엔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이후 영화에 대한 긴 분석으로 이어짐. 이 대화에서 대는 조 씨가 질문을 던질 때까지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았다. 아마도 대는 자신에게 대화의 고삐를 넘기도록 조 씨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는 조 씨의 말에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비평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이끌고 있다.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점을 바꾸기 위한 자신의 시도를 매우 교묘하게 위장한다. 우리는 상대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예컨대 친구가 당신에게 방금 승진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잘 됐네. 축하해. 나도 내 상사한테 승진시켜 달라고 해볼 생각이야.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네. 만약 이렇게 말했더라도 곧바로 다시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만 한다면 이런 반응 또한 그럭저럭 괜찮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내 자신에게로 돌리려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태도는 상대로부터 계속해서 공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그만두고 싶어 할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훑고 지나간다고 한다. 어쩌면 관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리려는 성향은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주제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한다. 게다가 나머지 40%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생이 자기가 만든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당신의 두뇌는 즉시 비슷한 경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가 버섯에 대해 언급할 때 당신의 뇌는 버섯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기억을 뒤적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손가락을 베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응급실에 갔던 기억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런 뒤 당신의 뇌는 그 모든 기억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이 버섯은 맛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입은 침을 흘릴 것이고 당신이 칼에 베인 손가락의 고통을 기억해낸다면 당신의 손가락은 희미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이후 그 모든 감각 경험들은 다시 뇌로 되돌아와 한데 흡수되고 통합된다. 이 현상들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그와 같은 생물학적 반응들은 상대에게 공감을 느끼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는 그 저녁이 얼마나 맛있을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손가락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잘못되기도 한다. 동생이 이야기한 것과 내 경험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동생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은 대화를 나누기 직전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동시에 같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친구의 기분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당신 자신의 기분을 활용하는 것은 꽤나 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만 해고를 당하고 당신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하는 말을 한다. 정말 비참해. 너무 걱정이 돼서 속이 쓰릴 지경이야. 그런데 이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 자신의 좋은 기분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대꾸할지도 모른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나도 6년 전에 해고당한 적이 있었지만 정말 별 문제 없었어. 당신이 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타이나 싱어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부정적인 경험을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평가한다. 반면 방금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긍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좋게 평가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내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약 40분 가까이 붙들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말했다. 조언 고마워. 너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조언이라니? 사실 나는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대답들 뿐이었다.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내 조언이나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다.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도 있고 함께 울면서 슬픔을 나눌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다. 상대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말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그 또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줘야 한다. 하지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 주기 위해 굳이 내 얘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 되돌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대화 중에 내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대화가 방해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사람들이 입은 다물되 귀는 열어두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일까?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카토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물론 우리가 모든 대화 상황에서 카토의 말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카토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대화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 될 것이다. 말센스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는 말로 해야 할 때조차 문자를 쓴다.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에는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다.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섬세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이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대화 능력이 인간종의 성공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인간이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우리가 최소 100만 년 동안 끊임없이 제잘거려 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대화 능력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도운 것일까? 예를 하나 들면 이렇다. 일단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고양이가 당신을 미워할 때 당신은 그 사실을 그냥 안다. 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꾸며낼 수 없고 코끼리는 짜증난 척 가장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결점일 때만 유용할 때가 더 많다. 예컨대 당신이 시어머니나 장모, 상사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척 가장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라. 힘든 하루를 보낸 친구에게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해줄 수 없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고용주가 될 사람에게 회사에 최소 5년 동안 머물 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라. 이 거짓말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거짓말은 삶의 필수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게다가 거짓말은 오직 인간만이 지닌 기술이다. 대화 능력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인간종의 핵심 자산이었다. 하지만 다른 종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신체적 특질은 강점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표범의 민첩성에 감탄하고 왕 도마뱀의 독이나 북극곰의 엄청난 힘을 동경한다. 우리가 맨손으로 회색 곰에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힘으로 따지면 우리는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지 않다. 힘이라는 것에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인간의 점수는 2.21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멸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님으로써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오르게 되었다.
언어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의사표시 능력을 부여해준다. 대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고양이는 당신에게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묘사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정도를 1에서 10까지 점수로 매길 수도 있고 통증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떤 느낌의 통증인지 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은 생존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우리는 의사소통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망각해왔다. 우리가 현대에 일어난 대화의 태보를 그토록 쉽게 받아들인 건 아마도 이런 망각 때문일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능력에 얼마나 크게 의존해왔는지 잊어버렸다. 언어와 대화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 된 이래로 수천 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들을 급속히 발달시켜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와 비교하여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일까? 대답은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경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것이다. 먼저 경제적인 이유부터 알아보자. 컨설팅 회사 코그니스코에 의해 수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질 나쁜 의사소통 때문에 낭비되는 비용이 한 해 41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근로자 한 명당 한 해에 29만 원 이상씩 낭비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 통계치에는 사원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들만 포함되어 있다. 모든 기업체를 다 포함시킬 경우 수치가 얼마나 더 높아질지 상상해보라. 반면 질 좋은 의사소통은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준다. 의사소통 능력이 탁월한 리더가 이끄는 기업은 평범한 리더들이 운영하는 기업보다 거의 50%나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소매상인 베스트바이는 사내 의사소통과 관련된 심층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얻어낸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는 의사소통을 통해 직원 참여도를 1% 높일 때마다 매장의 영업이익이 1년에 1억 원씩 증가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그토록 애호하게 된 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소통수단은 이용이 편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해주며 상대와 물리적, 정서적 거리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응 여부와 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편집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메일을 저장해 두었다가 수개월 뒤 우리가 그 메일을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무마시킬 수도 있다. 21세기의 사업 환경에서 이런 유형의 의사소통이 전화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2012년에 수행된 한 연구는 이메일을 좀 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습관을 들일 경우 생산성이 25에서 30%까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와 관련하여 엔터프리너지의 로스 맥캐먼은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건 전화가 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이메일과는 달리 전화는 더 공감적이고 정확하고 정직해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말이 의사소통을 항상 전화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로 해야 할 때조차 문자나 이메일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말은 문자나 이메일과는 달리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갈수록 말하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말은 문자나 이메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진정성 있게 되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